몸살이 심해서 병가를 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시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선 운동화 두 켤레가 나란히 있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찌 집에 왔냐? 시어머니 너머로 거실이 보였는데 장롱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류와 통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아주버님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장례비 1,500만 원, 사채빚, 남편이 밤새 흘린 눈물, 그게 전부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맞벌이 며느리예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부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고 어머니도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부업을 하시느라 집에서 부모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하루에 채 1시간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말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힌 거였어요. 친구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지나쳤고 수학여행 용돈을 받아도 반은 꼭 다시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른이 되어서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습관이 아니라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였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계부를 여는 거였고 10,000원 한 장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흐름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꼼꼼하다, 알뜰하다 했는데 저는 그게 칭찬이라기보다 가난이 가르쳐준 생존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0 즈음이었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묵직한 사람이었는데 말수가 적은 대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퇴근 후에 같이 걸으면서 편의점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소박한 면이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가족에 대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특히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더라고요. 남편의 가족관계를 알게 된 건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 아들이 제가 아주버님이라 부르는 분이고 딸이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전 남편과 이혼하신 뒤에 지금의 시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자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는 배다른 동생인 셈이었죠. 시아버지는 첫 만남부터 과묵하신 분이셨는데 말씀은 적으셨지만 눈빛이 참 따뜻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크게 말씀하시는 일 없이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헤어질 때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시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어찌나 진심으로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묵묵히 가정을 지탱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저는 시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니 이 집안이 참 든든하다고 느꼈었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전남편 소생 장남이셨는데 사업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에서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실 때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셨기에 저는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집안 사정에 괜히 코를 들이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워낙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라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전남편 소생 딸이었는데 연락이 뜸한 편이라 저는 신우이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명절에도 오시는 일이 드물었고 시어머니도 신우이 이야기를 잘 안 꺼내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의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볼 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부동산을 같이 다니시면서 이 집은 채광이 좋다, 저 집은 환기가 잘 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셨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며느리야, 이 집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라. 요즘 세상에 여자도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간 집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에 솔직히 감동했어요. 보통 시어머니라 하면 며느리 재산에는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아들 명의로만 해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달랐거든요. 며느리를 위해서 이런 조언까지 해주시다니 하며 저는 속으로 이런 시어머니를 둔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어머니 말이 맞다며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공동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했죠. 이사를 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시기도 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려라.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괜히 걱정하냐고 했었고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수시로 우리 집에 들르셨어요. 맞벌이인 우리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오셔서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넣고 가셨고 가끔은 빨래를 개켜 놓으시거나 싱크대 위에 놓인 설거지를 해놓고 가실 때도 있었더라고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는 걸 볼 때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싸주시는 반찬은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했는데 된장찌개용 육수를 따로 끓여서 밀폐용기에 담아오시질 않나? 나물 하나를 무쳐도 참기름을 손수 짜서 넣으시질 않나?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들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반찬을 먹으면서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은 최고라며 좋아했고 저도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맞벌이 생활이 한결 수월하다고 느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손님이 무슨 설거지냐며 앞치마를 뺏으셨고 과일을 깎아 내오시면서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고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친정 엄마한테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따스함 같은 걸 느꼈었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라 워낙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모습이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고 의심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순진한 며느리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가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시어머니 복은 타고났나 봐. 주변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그러게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한 분이지 하고 맞장구를 쳤고 우리 부부에게 시어머니는 그냥 고마운 존재 그 자체였어요. 결혼 생활이 1년, 2년, 3년 흘러가면서 이 평온한 일상이 당연한 거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이게 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도 냉장고를 채워주시는 것도 남편의 서류를 가끔 가져가시는 것도 전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땅 정리를 해야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증을 복사해서 드렸고 저도 그걸 옆에서 보면서 시아버지 땅 관련 일이겠거니 하고 넘겼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이라도 왜 남편 신분증이 필요한 건지 무슨 땅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건지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토를 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워온 사람이었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었죠. 돌이켜보면 그 평온했던 나날들 아래에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지런히 정리된 냉장고가 있었고 주말이면 따뜻한 시댁 밥상이 있었고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소소한 저녁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뒤집어질 거라는 건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퇴근이 늦었어요.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섰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뭔가 낯선 우편물이 놓여 있었더라고요. 보통 우편물이라 하면 카드 명세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같은 것들인데 그날 와 있던 건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겉봉투에 빨간 글씨로 독촉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고 수신인 이름에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은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대출 독촉장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펼치는데 눈앞의 글자들이 제대로 읽히질 않았어요.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1억 8천만 원.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 명의로 이런 금액이 찍혀 나올 수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몰려왔거든요.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서류가 잘못 온 건가 별별 가능성을 다 떠올려 봤지만 봉투에 찍힌 은행 로고와 남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너무 정확해서 오배송이라고 넘기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 독촉장을 내밀었고 남편은 봉투를 받아든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나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은행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면서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남편은 중간에 몇 번이나 뒤척였고 저도 눈을 감아봤자
그 빨간 글씨에 독촉이라는 단어가 눈꺼풀 안쪽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부부는 각자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남편 명의의 대출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짧은 멈칫거림이 저한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은 이미 무릎 위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그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더라고요.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 보니 석 달 전이었는데 그 시기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신분증 사본을 가져간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창구 의자에 앉은 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옆에서 남편의 팔을 붙잡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땅 정리를 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시던 그날 남편이 아무 의심 없이 복사해 드리던 그 장면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또렷하게 재생됐거든요. 은행에서 나온 우리 부부는 한동안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쯤 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남편이 대뜸 물었어요. 엄마, 내 명의로 대출 나간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저한테는 이미 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무슨 소리냐며 나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은행에서 확인하고 왔다고 대출 실행일이 신분증 사본 가져간 때랑 정확히 맞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내 형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 자금이라니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서 전 남편 소생 아들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쳤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분노와 배신감과 허탈함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됐어요. 남편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반드시 갚겠다고 내 형한테 꼭 갚게 하겠다고 연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의 사업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도 1억 8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다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은 이미 그 시점에서 완전히 망해 있었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면서도 남편의 이름을 도용한 거였다는 게 나중에 가서야 더 선명하게 밝혀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남편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는데 그 넓은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얼마나 믿고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였기에 그 배신이 남편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을지가 저한테는 분도보다 더 아프게 와닿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독촉장과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봤어요. 대출 이자는 이미 몇 달치가 연체되어 있었고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원금보다 더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내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남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잖아.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인데 왜 당신이 미안해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빚은 남편 명의이고 갚아야 하는 건 결국 우리 부부의 몫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머리 위에 시멘트 덩어리처럼 매달려서 매일매일 짓눌러 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숫자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도 그 숫자였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TV를 봐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어 실수가 잦아졌는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이 사정을 말할 수도 없는 게 시어머니가 한 짓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이 빚의 무게는 우리 부부만 짓누른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됐거든요.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시아버지가 옆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원래 과묵하신 분이셨는데 이 일을 아시고 나서 더 말수가 줄어드셨고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당신이 평생을 묵묵히 지켜온 가정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셨을지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 소생 아들에게 돈을 대기 위해 친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시아버지한테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이 일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셨어요.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됐고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남편을 통해 전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아프신 건 단순히 지병이 악화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진 거라는 걸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가 오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잘못한 건 시어머니인데 미안해 하시는 건 시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이 뒤틀린 상황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하루하루가 피폐해져 갔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한번 금이 간 믿음은 갈수록 깊어져서 갈라진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들이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아무리 효도를 해야 하는 사이라 해도 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1억 8천만 원을 빼돌리는 게 어머니가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끝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건 새벽이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갔고 저도 뒤따라갔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고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손만 붙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이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그 원망의 끝에는 언제나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는 남편의 얼굴에는 슬픔뿐 아니라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는데 그 복잡한 표정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서 지금까지도 잊히질 않아요. 장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시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행정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자리를 비웠거든요. 저는 뭔가 서류에 문제가 있나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인분과 배우자분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옆에 서 있던 남편도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굳어졌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남편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한 지붕 아래서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남편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기에 충격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잡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회오리치듯 돌아갔더라고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하셨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시어머니는 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질문은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이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가정이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아버지의 재산 정리를 해야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어요.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 시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 앞에서는 남남이나 다름없다는 게 현실이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전남편 소생이지 시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인 남편 단 한 사람뿐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던 날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법무사가 상속관계를 설명하면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말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놀라움이라기보다는 마치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을 때의 당혹감 같은 것이 시어머니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고 그 찰나의 표정이 제 안에 또 하나의 의심을 심어 놓았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혼인 신고를 안 한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었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차에 타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랑 혼인신고를 안 한 거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걸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모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건데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장례 직후에 이미 지쳐있는 남편한테 그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던 사람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1억 8천만 원의 배신에 이어 혼인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겹치면서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저를 불렀어요. 남편의 눈빛이 달랐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단단한 결기 같은 것이 거기 서려 있었어요. 내 명의로 된 거 전부 당신 이름으로 돌릴게. 더 이상 내 이름이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는 꼴은 못 보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이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어머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삼켰을지,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뿐이었기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그러자는 말도, 괜찮겠냐는 말도 전부 이 순간에는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온기였더라고요. 남편이 스스로 결심한 거였기에 저는 그 결심을 존중했고 우리는 바로 다음 날부터 자산 이전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제 이름으로 옮기면서 저는 동시에 남편 명의의 여신거래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다시는 누군가가 남편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빚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일일이 연락해서 본인 외 대출 실행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확인을 받는 그 과정이 번거롭기 짝이 없었지만 한 군데를 막을 때마다 성벽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기분이 들어서 단 한 번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벽은 우리 부부를 지키는 벽이었고 두 번 다시 뚫리게 놔둘 수 없다는 각오가 저를 움직이게 했죠. 그리고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시작됐는데 그건 정말이지 처참한 시간이었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완전히 수입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부부의 월급을 합쳐도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숫자였거든요. 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쳐서 쓸 수 있는 돈과 없는 돈을 칼같이 구분했고 매달 빚을 갚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출해서 상환 계획을 세웠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않았고 남편이 가끔 먹고 싶다던 치킨도 더 이상 시키지 않았어요. 출퇴근 교통비를 아끼려고 남편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저는 점심을 도시락으로 대체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지어 반찬을 싸면서 문득 이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반찬을 싸다 나르던 그 정성과 비슷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반찬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아니까 같은 행위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어요. 본업이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빚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주말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고 쉬는 날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빚의 산이 깎여나가기 시작했어요. 통장에서 상환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남은 잔액이 줄어드는 게 무서웠지만 동시에 빚의 잔액도 함께 줄어드는 걸 확인할 때면 우리가 이걸 해내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서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겨우 빚을 전부 청산하고 숨을 돌릴 무렵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제 최악은 지나간 거야 하고 대답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왔으니 이제부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한 일은 끔찍했지만 빚을 갚았으니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난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 판단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빚을 겨우 다 갚고 일상을 되찾으려던 바로 그 참에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고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아주버님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단어가 제 귀에는 기쁘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아주버님이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이름은 저한테 더 이상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이름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끝나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의 표정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형이 새 출발을 한다니 다행이라는 기색이 얼핏 비치기도 했어요. 피부치라는 게 그런 거겠죠.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인 건지 남편은 그날 유독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남편의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았는데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무슨 얘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형 결혼식 비용을 좀 보태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행주를 쥔 손이 멈추면서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또 돈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끝에는 반드시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이제는 패턴처럼 읽을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읽히는 순간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돼. 우리가 그 빚 갚느라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또 돈을 보내? 남편도 처음에는 나도 안 된다고 했다며 고개를 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빚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축의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형제인데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 내면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 내 형이 새 출발하는 건데 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매일같이 하시니 남편이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축의금이라는 단어가 교묘했어요. 대출이나 사업 자금이라고 하면 저도 남편도 즉각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축의금은 다른 결이잖아요. 형제의 결혼식에 동생이 빈손으로 간다는 건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정확히 알고
남편의 약한 곳을 찔러왔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축의금은 빚이 아니잖아. 형 결혼인데 내가 모른 척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 사람도 이 상황이 괴로운 건 마찬가지라는 게 보여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효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피부치를 외면하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괴로운 거였거든요.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형제라는 끈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는 게 남편한테는 빚을 갚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꺾어서까지 안 된다고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눈을 감아주는 게 부부로서의 도리인 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수백 번 되뇌었어요. 결국 남편이 결정을 내렸고 2천만 원을 축의금 명목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면서 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까지 부술 수는 없었어요. 그 돈이 나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고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함께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매일 퇴근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발 우리 좀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데 울음이 섞여 있으면서도 어딘가 급박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아직 퇴근 전이라 제가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큰일 났다. 내 아주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방에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고 컵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섞여서 귀 안에서 웅웅거렸어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니 석 달 전에 결혼식을 올린 그 사람이 우리가 2천만 원을 보내서 새 출발을 축하해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 아무리 아주버님 때문에 힘들었어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놀랐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에서 남편을 맞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전화기를 넘겨받아 시어머니와 통화했어요. 남편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그 울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어머니 때문에 형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해도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니까요.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눈물을 닦으며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했고 저는 남편의 등을 잡아주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장례비로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 계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아무리 아주버님과 얽힌 기억이 쓰디쓰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갖추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겨우 빚을 갚고 조금씩 모아놓은 저축이 다시 쪼그라들었고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가족에게는 끝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턱 밑까지 절망이 차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통곡하셨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일이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해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까지 가짜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냉혹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장례 내내 상주로서 자리를 지켰고 저도 옆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사흘을 꼬박 장례식장에서 보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다급한 목소리였는데 아주버님이 살아생전에 진 사채 빚이 있다면서 그걸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서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죽은 사람이 남긴 사채 빚이라니 그걸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시어머니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당장 돈을 보내달라고 압박하셨거든요. 방금 막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겨우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명예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겠냐며 다시 울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지갑을 열면서 이 가족에게 끌려다니는 내가 한심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서 그저 눈앞이 캄캄한 채로 돈을 보냈어요. 매번 당하면서도 매번 또 돈을 보내는 자신이 바보 같았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나인가 싶어서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내고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뿐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며칠이 흘렀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았어요. 전날 밤부터 오한이 왔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워보니 38도 8분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으며 관절마다 쑤시는 게 심한 몸살이 분명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회사에 전화해서 병가를 냈어요. 약이라도 먹으려고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받아 마시고 약을 삼킨 뒤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현관 쪽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뭘 두고 가서 돌아왔나 싶었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을 보는 순간 남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낡은 검정 구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낯선 운동화 두 켤레가 나란히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왔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운동화가 두 켤레라는 게 살짝 걸리면서도 시누이가 누굴 데리고 왔겠거니 하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현관 쪽을 가로막으며 제 앞에 벽처럼 섰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찌 집에 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고 거기에 실려 있는 건 순수한 공포였어요. 평소에 며느리가 집에 오면 어서 오라며 반기시던 그 시어머니가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순간에 들킨 사람처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 넘어 거실을 바라봤어요. 거실의 장롱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류와 통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우리 부부가 정리해둔 중요 문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서류 뭉치를 양손에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분명히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던 아주버님이었거든요. 죽었다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제 집 거실에서 제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옆에는 시누이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저를 보는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을 깜빡였다가 다시 떴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열이 올라서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싶어 팔을 꼬집어 봤지만 선명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거실에 서 있는 세 사람과 현관에 선 저 사이에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뛰는 소리만 귓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적을 깨뜨린 건 제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 같은 한마디였어요.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무릎이 꺾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엉덩이가 닿는 충격이 느껴졌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온몸에서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38도가 넘는 열에 몸이 이미 한계였던 데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였어요. 쓰러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장면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장례식장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오열하던 남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1,500만 원을 보내면서 통장 잔고가 쪼그라드는 걸 확인하던 새벽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사채 빚을 갚으라며 울먹이던 시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쳤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주버님의 죽음이 거짓이었고 장례식이 거짓이었고 시어머니의 눈물이 거짓이었고 남편이 밤새 흘린 눈물만 진짜였다는 게 바닥에 쓰러진 채로 머릿속을 관통하면서 숨이 막혀왔어요. 죽었다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내 집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간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이게 열 때문에 꾸고 있는 악몽이기를, 눈을 뜨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이기를. 그런데 바닥에 차가운 타일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고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 제 어깨를 흔드는 손의 온기가 피부에 와닿으면서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잔인하게 확인시켜줬어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괜찮아. 일어나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다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예전에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시던 것과 똑같은 톤이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 목소리를 쓸 수 있는 건지, 같은 사람의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게 경악스러웠어요. 정신을 겨우 차린 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려 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내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는데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이 사람을 거부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면서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그 얼굴을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거실을 다시 봤어요. 아주버님은 서류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시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쭉 돋으면서 이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그게 전부 제 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인식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화면을 터치하려 해도 손끝이 제어가 안 돼서 몇 번이나 잘못 누르다가 겨우 112를 눌러 통화 버튼을 떨어뜨렸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지금 사망한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들어와서 서류를 뒤지고 있어요. 사문서 위조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된 채로 주소를 불러줬고 경찰이
곧 출동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전화를 끊었어요. 화장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야, 이건 오해란다. 문 좀 열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말이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로 들렸어요. 우리끼리 해결한다는 게 그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1억 8천만 원도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해서 남편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축의금 2천만 원도 가족끼리인데 해줘야 한다고 해서 보냈고 장례비도 사채빚도 전부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말 아래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던 거예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급하면서도 목소리가 낮았던 것만 기억나고 시누이가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타일 바닥이 차가웠고 열에 달아오른 제 몸과 그 차가움의 대비가 이상하게 선명해서 오히려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경찰이라고 밝히는 소리가 화장실 안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제야 문을 열고 나갔고 거실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허둥지둥 해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건 가족 간의 오해예요. 별일 아닙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가 연신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보이려 하셨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었는지 경찰관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경찰이 아주버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아주버님이 머뭇거리다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는데 경찰관이 단말기에 조회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찰관의 눈이 커지면서 동료를 돌아봤고 두 사람이 뭔가를 확인한 뒤 아주버님을 다시 쳐다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거든요. 시스템상 아주버님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3달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멀쩡히 서서 신분증을 내밀고 있으니 경찰관들이 받은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망한 사람이라는 건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어 행정적으로 사망 처리까지 완료됐다는 뜻이었고 그 사망 진단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건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셈이었거든요.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를 들어 본부에 연락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아주버님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으며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시누이는 거실 구석에서 서류를 놓은 채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도망칠 길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추가 경찰이 도착하면서 현장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위조된 사망 진단서의 존재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됐어요. 경찰이 세 사람에게 각각 동행을 요구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시누이 셋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팔을 잡혀 현관 밖으로 나가면서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들켰다는 자각이었거든요. 후회가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한 당혹감, 그게 그 눈빛의 정체였어요.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면서 이웃집 문이 하나둘 열리는 게 보였고 저는 현관문을 닫으면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고 시누이는 나가면서 제 쪽을 흘끗 봤는데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전부 연행되고 나서 현관문이 닫힌 뒤 집안에 저 혼자 남겨졌어요. 거실에는 서류와 통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장롱문은 활짝 열린 채였고 그 어지러운 광경이 마치 도둑이 들었다 간 것 같았는데 그 도둑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시누이였다는 게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빼놓았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 주저앉아서 하나하나 주워들었는데 우리 부부의 등기권리증이 있었고 남편 명의였던 것들을 제 이름으로 옮긴 서류들이 있었고 통장 몇 개가 꺼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고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훔쳐가 봤자 소용없는 건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시도하고 있었던 거고 만약 남편이 자산을 제 이름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는데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려 했지만 결국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고 남편은 수화기 너머에서 왜 그러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자기야, 집에 와, 빨리 와. 아주버님이 살아있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고 저는 남편이 전화를 끄는 건지 아직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여보세요를 몇 번 외치다가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안에서부터 부서지는 소리에 가까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화기를 꼭 쥔 채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집에 도착한 건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회사에서 뛰쳐나왔는지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구두끈도 한쪽이 풀린 채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어요. 울고 온 게 분명한데 억지로 참고 있는 표정이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으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먼저 괜찮냐고 묻는 그 한마디에 저도 참고 있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거든요. 남편은 저를 안았고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제 등을 감싸 안은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사람 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거실 한가운데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이 먼저 몸을 떼고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둘러보았는데 그 광경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한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류 하나하나를 집어들며 확인했고 등기권리증과 통장이 꺼내져 있는 걸 보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이것들이 여기까지 손을 대려고 했구나. 남편이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옆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몸살이 나서 집에 일찍 왔던 것, 현관에 시어머니 신발과 낯선 운동화가 있었던 것, 거실에서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마주쳤던 것,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가로막았던 것,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 세 사람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던 것까지 전부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도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고 있는 게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것에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저는 열이 내리지 않는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아 남편과 마주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를 구하자.
이건 우리끼리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바로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와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하는데 변호사분이 중간중간 얼굴에 경악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더라고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라며 이건 일반적인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법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비로소 실감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가장 먼저 밝혀진 것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진짜 이유였는데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수십 년을 시아버지와 부부처럼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거예요. 혼인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고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평생을 아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법적으로 자기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리고 만약 알고도 함께 사셨다면 그건 또 얼마나 깊은 체념이었을지 어느 쪽이든 시아버지의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묵묵히 가정을 지탱하시던 그 과묵한 분이 아내의 거짓 위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온 생을 바치신 거였으니까요. 다음으로 밝혀진 것은 아주버님의 사망 위장 과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이 망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점점 거세지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몰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외삼촌 되시는 분을 통해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고 행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한 뒤에 유령처럼 숨어 살기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으니 빚쟁이들이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가 대줘야 했고 그 역할을 시어머니가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서 돈을 뜯어내 아주버님에게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였고 그 장례식도 시어머니의 눈물도 남편에게 오열하며 전했던 사망 소식도 전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우리가 보낸 장례비 1,500만 원도 사채 빚 명목으로 보낸 돈도 전부 살아있는 아주버님의 생활비와 도피 자금으로 쓰인 거였더라고요.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옆에서 남편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동서의 존재였어요. 아주버님이 석 달 전에 결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결혼 상대인 동서 되시는 분도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동서분은 아주버님이 정말 교통사고로 사망한 줄 알고 계셨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잃은 충격에 빠져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동서분에게도 접근해서 아주버님 명의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동서분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바쳐온 또 다른 피해자였고 시어머니의 사기 행각이 우리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건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동서분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기이한 안도감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이 뒤섞여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반찬을 먹으며 감동했고, 이 사람의 손길의 따뜻함을 느꼈고, 이 사람을 두고 시어머니 복 타고 났다고 말했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면서 지난 8년간의 기억 전체가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의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아주버님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 선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를 떠올렸고 그 눈물을 이용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시어머니도 사기, 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는데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내가 다 내 자식들 잘 살라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그건 어이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자식을 잘 살게 하려고 다른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용납이 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법정이었기에 입을 다물었어요. 신우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자기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따랐을 뿐이고 서류가 뭔지도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날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신우이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뭔지 모르는 서류를 그렇게 꽉 쥐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걸 판사도 알았고 저도 알았고 아마 신우이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동서분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 되었는데 법정에서 동서분의 진술을 듣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분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서 오열했던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홀로 빚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셨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짓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 우리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건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모든 판결이 끝난 날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맞은 날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했고 그 파란 하늘이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져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남편은 법원 복도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의 반걸음 뒤에 서서 그냥 함께 서 있었는데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더라고요. 넓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가 살짝 앞으로 숙여져 있었고 주머니에 넣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양복 주머니 위로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뻔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끝났어 하고 대답했는데 끝났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했어요. 끝났다는 건 재판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모자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것의 형태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기 힘들어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하며
자연스럽게 꺼내던 그 단어를 이제는 피하듯 돌아갔고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슬쩍 다른 데로 돌리거나 잠자코 입을 다무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어머니 역할의 배우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려버렸거든요.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는지를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를 한 잔씩 앞에 놓고 시작한 대화는 몇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커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우리 부부는 앞으로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시댁이랑 완전히 정리하자. 더 이상 연락도 받지 말고 인연을 끊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고 이 사람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서 싸웠을지를 생각하니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이 결정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짧게 대답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한 모금이 남편에게는 과거를 삼키는 마지막 한 모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 컵을 들어 함께 마셨어요. 그 뒤로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는데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설정 완료 소리가 삐 하고 울리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어두시던 그 시절, 퇴근 후에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을 보며 감동하던 그 시절, 이런 시어머니를 둔 내가 복받았다고 진심으로 느끼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그 따뜻함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제 와서 분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따뜻함의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였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건 며느리를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의 구조와 서류 위치와 통장 보관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침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 생각이 가슴을 쓸고 지나가면서 따뜻한 기억이 차가운 진실로 뒤바뀌는 그 감각이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잔인한 감정이었어요. 공동 명의를 권하시던 시어머니의 조언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결과적으로 공동 명의가 제 이름을 지켜준 것은 맞았고 남편이 자산을 제 이름으로 옮겨놓은 덕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서류를 가져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언의 본래 의도가 정말로 며느리를 위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남편의 자산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포석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알 길이 없었고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였죠. 독을 품고 있는 손이 내민 방패가 결국 우리를 살렸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동서분에게도 연락이 닿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동서분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머뭇거렸는데 동서분이 먼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당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상하게 좀 안심이 됐어요. 나만 바보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면서 저도 똑같은 감정이었거든요.
나만 속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자서 당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동서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장례까지 직접 치르셨대요. 자기 손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남편이 살아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두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죽음으로 무너졌고 한 번은 거짓으로 무너졌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정확해서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서부는 홀로 빚에 시달려 오셨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할 때마다 죽은 남편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바쳤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주버님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걸 재판을 통해 알게 된 거였어요. 저와 동서부는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맞춰봤고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짓의 그물이 얼마나 넓고 촘촘했는지를 비로소 전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는 아주버님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았고 동서분에게는 죽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었고 양쪽에서 동시에 돈줄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전부 아주버님의 도피 생활에 쏟아부은 거였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주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치면서도 그 한 사람이 남편의 어머니이자 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모든 일이 정리된 뒤에도 한동안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됐어요. 회사 동료가 커피를 사다 주면 왜 사줬는지를 생각했고 이웃이 인사를 건네면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건 아닌지 경계부터 했고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배신당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벽을 쌓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였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남편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에는 아직 진심도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억지로 사람을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았고 대신 매일 아침 남편의 도시락을 싸면서 작은 메모를 넣어두기 시작했는데 오늘 점심은 맛있게 먹어 같은 별것 아닌 한 줄이었지만 남편이 그 메모를 버리지 않고 지갑에 넣어두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저는 우리가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품었어요. 다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끝없이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날 식탁에서 남편과 함께 다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까지 가족의 범주에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였고 우리는 그걸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배운 거였어요. 남편이 잠들고 난 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자리에 남은 텅 빈 평화 같은 것이 가슴 안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부만의 진짜 일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건이 모두 정리된 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조용한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낯설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독촉장이 와 있지 않고 전화벨이 울려도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고
통장에서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갈 일도 없다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가 익숙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무사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어요. 남편은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서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하냐고 묻지 않았고 괜찮다는 말도 억지로 하지 않았고 그저 이 사람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손에 온기로 전해주는 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저도 함께 깨어 있었고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서 손만 잡고 있는 그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부부 사이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더니 뜬금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찬장 구석에 아직 있더라. 엄마가 반찬 넣어두던 그 반찬통.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그걸 미처 치우지 못했던 거였고 남편이 그걸 발견한 거였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 맨 구석 뒤쪽에서 반찬통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쓰시던 그 반찬통이었는데 연두색 뚜껑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갈라져 있는 것까지 그대로였고 그 반찬통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시던 그 시절의 냄새까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반찬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를 봤어요. 같이 버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부부는 함께 그 반찬통을 들고 현관 밖 분리수거장으로 나갔어요.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넣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추는 걸 봤는데 아마 그 찰나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어머니가 정성스레 반찬을 담아오시던 기억, 퇴근하면 냉장고 가득 채워진 반찬통을 보며 좋아하던 기억,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은 최고라며 웃던 기억, 그 모든 것이 그 연두색 뚜껑 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손을 놓았고 반찬통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반찬통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8년간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거짓 사랑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고 시어머니의 온기라고 믿었던 것에 잔해를 비로소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예전과는 다르게 가벼운 느낌이었고 저는 그 가벼움 속에서 남편이 무언가를 놓아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 도어락을 누르면서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의 공간이 온전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은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열리고 닫히는 문이 되었고 그 단순한 사실이 저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가계부를 펼쳤어요. 빚을 갚던 시절에는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숫자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었는데 이제는 그 숫자들이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고 빠져나갈 곳 없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계부를 넘기다가 문득 어릴 적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새벽같이 나가시던 아버지, 식당 일을 마치고 부업까지 하시던 어머니, 수학여행 용돈을 반만 쓰고 나머지를 돌려드리던 어린 저, 친구들이 떡볶이 사 먹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나치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지금 이 가계부를 쓰고 있다는 게 묘한 감회로 다가왔어요. 부모님이 한 푼 한 푼 아끼며 살아오신 그 검소함이 제 몸에 배어서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검소함이 결국 이 긴 싸움에서 저를 지켜준 힘이었다는 걸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난했기에 돈의 무게를 알았고 돈의 무게를 알았기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 습관이 이상한 대출 독촉장을 발견하게 해줬고 결국 그 습관이 우리 집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준 셈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돈에 대해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독촉장이 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랬다면 우리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끌려갔을 거예요. 가난이 가르쳐준 생존 본능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한 거였고 저는 가계부를 덮으면서 그 사실에 감사했어요. 남편은 요즘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진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라는 생각을 해요. 1억 8천만 원을 갚느라 흘린 땀보다 장례비를 보내며 흘린 눈물보다 법정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보다 남편의 그 한 번의 웃음이 더 값지다는 걸 지금의 저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주말이면 우리 부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나란히 걷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시간조차 사치였잖아요. 빚을 갚느라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병원을 오가고 장례를 치르고 법정에 서느라 우리 부부가 그냥 걷기만 하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으면서 남편이 슬쩍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이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 긴 싸움 끝에 되찾은 것이라는 생각에 괜히 코끝이 찡해져요. 어제도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오늘 치킨 시킬까? 오랜만에. 빚 갚던 시절에는 치킨 한 마리 시키지 못하고 참았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 시키자 하고 웃었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 아무렇지 않은 웃음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이 사연을 보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늘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효도니까 견뎌야 한다고, 핏줄이니까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내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울타리 밖에도 세상은 있고 그 세상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